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지방은행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이 뭐 지방은행을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대상이 될 만한 업체는 대구은행하고 제주은행 두 군데인데,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, 뭐 실제로 뭐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일단 접어놓고,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전국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지금 당장 현실과는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구은행도 굳이 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, 이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금산분리법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거죠.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금산분리법을 어떻게든 이 무력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금산분리법을 만든 이유가 있죠. 금융산업에 대해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서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. 이게 이제 IMF 구제금융 때 우리가 이 금융사를 지배하던 이 산업자본들이 연쇄부도나면서 결국은 금융 시스템까지도 망가뜨려 버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니스 월 같은 이런 규제의 벽을 쌓아놓은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은산분리법이 처음에는 이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해서 은산분리법이라고 했는데, 이게 나중에 이제 금산분리법이라고 이름이 이제 다시 바뀌긴 했죠. 근데 이 은산분리법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재벌들과 함께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쪽이 같이 한 팀이 돼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산업자본 의결권이 있는 은행직이 4% 초과를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. 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최소한 4%까지만 지배할 수 있도록,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그래서 결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였는데, 이거를 10%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이 자기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10%, 특히 이제 10% 의결권은 이 산업은행, 그러니까 그 삼성생명 때문에도 더더욱 그런 겁니다.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를 순환출자 형태로 해서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,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, 이런 게 이제 서로 걸리기 때문에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산업자본 10%까지 10%라는 숫자를 이제 의결권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죠.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 금산분리법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금산분리법을 만든 이유가, 이 1997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해부터 이제 1월 달부터 한보그룹이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대기업이 연쇄도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 연쇄도산이 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종금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, 종금사들의 연쇄부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가버리는, 외환위기 때 이제 바로 그냥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 경제가 망해버렸죠. 그때 그 IMF 구제금융 신청했던 그 교훈 때문에도 이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. 이게 보면 뭐 97년 외환위기 진행 과정을 보면 97년 1월 달에 한보 사태라고 해서 한보철강 무너지고, 제일은행이 그때 제일 큰 상업은행이었는데 그 제일은행도 이제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렸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 10대 재벌 중에 들던 기아그룹이 이제 부도가 나버렸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은 홍콩에서 시작된 이 홍콩과 태국 이런 지역으로 이제 외환 위기가 막 그 벌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한국을 직접적으로 때려버렸죠.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버렸습니다. 그래서 한국이 네 마리 용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자빠져 버린 꼴이 되어버렸는데요. 이게 결국은 큰 충격을 주긴 줬죠. 자, 이
그때 IMF 때 그 97년도 그때 이 기업 부도일지를 보면 그때 30대 재벌 중에 거의 한 17개가 무너졌습니다. 한보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산미그룹, 진로그룹, 대농그룹, 한신공영도 부도났고 한라그룹도 그렇고 뉴코아도 부도나고 그 해태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뭐 쌍방울, 기아그룹이 이제 자빠졌을 때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됐죠.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인 동서증권도 이제 자빠졌고 극동건설이나 나상그룹도 그 다음에 98년도 들어와서 또 우르르 무너지고 결국은 대기업인 현대그룹과 대우그룹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대우그룹이 막판에 그 전 주력 기업사 12개가 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룹 해체라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죠.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낸 거였습니다. 그때 김대중 정부 때. 자, 이 금산분리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이 20년 전의 금융규제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빅테크나 여러 가지 그 신기술 기업들이 일어나고 또 그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금융 쪽에도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20년 전의 규제가 지금 그 발전한 이 기술의 빅테크들의 이 기술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논리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진 거죠.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빅테크의 은행 소유를 인정해 주면서 빅테크도 따지고 보면 산업자본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이 금산분리법을 무력화시키려는데 첫 발을 내디딘 거죠. 그러니까 이 작은 구멍을 낸 겁니다.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. 예전에도 방송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게 도입한 그 이유가 뭐 빅테크들의 뭐 기술을 이용한 그 이런 그 금융과 이 기술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의 그러니까 융복합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지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좀 고개는 갸우뚱하게 합니다. 그렇지만 이 리스크는 훨씬 더 커졌죠. 왜냐면 산업자본이 이 금융자본, 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딱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됐으니까요.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얼라인 파트너스가 JB 전북은행이죠.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거기 1대 주가 삼양사지만 지분은 14%. 이게 금산분리법 이전부터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금산분리법이 만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팔라고는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줘서 14.6%의 지분은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삼양사하고 뭐 BNK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죠. 롯데그룹하고 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는 쪽으로 허용을 해준 거였죠. 그리고 그 DGB 대구은행이죠. DGB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였지만 이후에 증자를 하거나 그럴 때 참여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4% 미만으로 그 지분을 떨어뜨렸습니다. 그래서 삼성생명이 4% 미만의 지분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오히려 OK저축은행이 그 시중 지분을 더 사들여서 8%로 늘렸죠.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DGB 금융지주를 OK저축은행이 인수하려고 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결국은 이 PEF도 이 금융지주들이 이런 그 규제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제한되고 있고 오히려 본질 가치보다도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JB금융에 그 2대 주주 들어가면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죠. 왜냐면 이건 얼라인 파트너스는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삼양사 쪽이나 최대주주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최대주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삼양사 같은 데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. 이렇게 되면. 자, 그 얼라인 파트너스도 그렇고 OK저축은행도 그렇고 이 전북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의 2대 주주나 3대 주주 이름을 올리면서 이런 그 금융지주 회사들의 경영권도 잘하면 이제 금산분리법을 완화되면 그 경영권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이런
지금 주식 가치가 다시 재고되면서 주식 가치가 지금 본질 가치 이상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거나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때 그런 주가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. 근데 결국은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이 재벌 오너일가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금산분리법 완화를 노리고 있는 건데, 기본적으로 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신용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은행에 있는 돈을 그 막 일단은 급한 불이니까 끌어다가 그냥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전한 그 금고가 하나 생기는 거죠. 사금고가.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만큼은 이 재벌들이 소유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던 겁니다. 왜냐면 이 은행에는 재벌들 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 예금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, 그 IMF 때처럼 종금사들이 연쇄도산에서 그 모회사가 자빠지면서 급해서 종금사 돈을 그냥 끌어다 쓰다가 좀 같이 이제 연쇄부도가 난 건데, 그런 연쇄부도가 또 발생할 경우, 특히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. 예전에 뭐 한화그룹이 갖고 있던 충청은행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,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충청은행도 너무 많은 부실이 있어서 결국은 충청은행 자체가 공중분해돼 버렸죠. 그래서 재벌들이 이런 금융회사,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권을, 경영권을 가져갔을 때 그 리스크, 이 재벌의 경영 실패가 금융회사의 실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그 시장의 그 희망사항이자 원칙입니다. 그런데 이제 원칙을 깨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작은 구멍을 내면서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. 왜냐면 이 재벌 오너일가들은 은행이라는 그 남의 돈들, 남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해서 모아서 저축한 그 돈이 갖고 싶은 겁니다. 그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금고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런데 이미 과거에 한번 재벌들이 한번 IMF 때 이제 그 구제금융 신청하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데,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뭐 개념 없죠. 일단은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재벌이 은행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해주는 그 건을 하게 되면, 그 건을 하게 해준 그 권력은 아마 그 팔자를 3대에 걸쳐서 고칠 수 있는 돈을 챙길 겁니다. 아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. 하지만 그런 그 권력은 돈을 챙기겠지만 그 위험, 국민 경제가 언제 재벌 오너일가의 경영 실패에 의해서 국민 경제 전체가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재벌 오너일가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재벌 오너일가와 우리 재벌 대기업이 상장사 어떤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재벌 대기업의 이사회는 그 일반 주주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재벌 오너일가들의 손을 들어줍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 오너일가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, 투자자로서 일반 투자자라면 솔직히 반대하는 게 맞죠. 그게 그 투자자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국민 경제 전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